내가 언제 고집을 부렸니? 너희가 날 쫓아낸 거잖아.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봐요. 김말자는 이른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찬바람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쌀을 씻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동수와 며느리 지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 집은 말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손자 얼굴 보는 게 소원이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말자는 평생을 바쳤어요.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손가락 끝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겨울엔 동태찌개를 끓여 팔고 여름엔 냉면집에서 설거지를 했죠. 그렇게 푼푼히 모은 돈으로 서울 근교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그것이 말자의 꿈이었어요. 집을 살 때가 생각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할머니, 이 집값이 얼만지 아세요? 현금으로 다 치를 수 있어요? 라고 의아해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말자는 낡은 보따리에서 돈뭉치를 꺼내며 말했죠.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한 푼도 남의 것 없어. 그때의 뿌듯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지연이 방에서 나오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지연을 보면 말자는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지연은 외모도 단정하고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눈에는 지연의 손목에 찬 비싼 시계나 새로 산 명품 구두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동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건들이었죠. 오늘도 백화점 나가냐? 말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매일같이 친구들과 쇼핑을 나가곤 했어요. 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지연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며느리와 함께 시장도 보고 수다도 떨고 싶었는데 지연은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돈 쓰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요. 그리고 요즘은 이 정도는 다들 해요. 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 동수가 회사에 출근하고 지연이 나간 뒤 말자는 혼자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줄어들었어요. 지연이 시어머니가 너무 나서시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라고 말한 뒤부터였죠. 말자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 정리를 했어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말자야, 이 나무가 크면 우리 손자들이 감따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지연의 배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동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지. 말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네요. 혹시 따로 나가서 사시는 게 어떨까요?
동수의 말에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고 저희도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말자가 물었지만 동수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젊은 부부끼리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말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쫓겨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지연이 친정어머니 정명숙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정명숙은 말자를 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세요? 관리하기 힘드시죠? 말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집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집값을 가늠하는 것 같았어요. 둘이 뭘 그렇게 기웃거리며 보는 거니? 말자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집이 참 잘 관리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명숙의 눈빛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요즘 얼마나 해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한 예감은 일주일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지연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손을 닫고 지연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냐? 말자가 물었습니다. 복잡한 한자와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한 문서였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동수 명의로 바꿔놓으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편하실 거예요. 말자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말자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준비된 답변을 쏟아냈어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미리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동수가 큰일 납니다. 친정 아버지도 세무사이신데 꼭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까지 나서서 말하니 말자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법적인 문제는 말자가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니? 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어머니가 계속 여기서 사시죠. 그냥 종이상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동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어디 보내겠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말자는 결국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싶었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말자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어머니. 지연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의 눈빛에 스쳐간 것은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승리감이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공손했고 동수는 여전히 착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집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집이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어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라니 말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말자는 우연히 지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응, 드디어 명예 이전 끝났어.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시어머니, 뭐 당분간은 같이 살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말자는 혼자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박동수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지난달에 이전되었고요. 말자는 현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말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명예 이전을 했는데 혹시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말자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말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소유자입니다. 다만 거주권 같은 부분은 가족 간에 합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말자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말자는 지연을 불러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나를 내보낼 생각은 아니지? 지연은 의외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말자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낡은 통장과 보험증서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말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여는 순간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봉투 안에는 남편이 쓴 편지만 들어있었어요. 말자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 우리가 함께 일궈낸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렴. 편지를 읽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말자가 평생 이 집에서 살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지금 상황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할까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자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말자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지연과 정명숙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말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명숙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이제 정말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신혼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말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살자고 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잠깐, 지연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명숙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젊은 부부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셔야죠.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말자는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언제 이사 간다고 했니? 지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짐은 일단 창고에 보관하고 어머니는 임시로 다른 곳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다른 곳이 어디니?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어머니, 요즘 원룸도 많고 고시원도 깨끗한 곳이 많아요. 월세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지연을 보며 말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알고 있니?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야. 말자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정명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동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동수 집이에요. 그 말에 말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수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자가 물어보니 지연이 대답했어요. 동수는 출장 갔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 힘들어해서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말자는 아들의 비겁함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쫓아내면서도 얼굴 한번 보지 않다니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말자의 방에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나갔어요. 남편의 유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손수 만든 이불과 베개까지. 말자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김치 냉장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대신 대답했어요. 그런 건 그냥 두고 가세요. 어차피 새로 살 거니까요. 말자가 지난 가을에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가득한 냉장고였는데 지연에게는 그저 필요 없는 물건일 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말자의 짐은 모두 트럭에 실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삶의 흔적들이 몇 개의 상자로 줄어들었어요. 말자는 마지막으로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가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네요. 어머니, 그럼 이제 가세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이제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 할 수 있겠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말자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럭 기사가 말자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짐을 어디로 가져다 드릴까요?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고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짐은 동네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말자는 손에 든 것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며칠 입을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 앞에서 말자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밤이 되자 갈 곳이 없는 말자는 동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두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말자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말자는 부끄러워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노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말자는 정류장 벤치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아침 일찍 환경미화원이 와서 말자를 깨웠어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말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말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골목 끝 큰 집에 살던 분 아니야? 며느리가 쫓아냈다더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말자의 귀에 들렸어요. 말자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말자는 시립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한데 자리가 없어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한 달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직원의 말에 말자는 절망했어요. 한 달을 더 거리에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자신이 살던 집 근처 공터에 몸을 맡겼어요. 다른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담요를 덮었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어요.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사려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터에서 보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말자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갔어요.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었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손과 발은 동상 직전까지 얼어붙었고 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말자에게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말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 앞 골목으로 향했어요. 멀리서라도 그 집을 보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것 같았거든요. 집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집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새로운 현관등이 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고급스러운 정원용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말자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분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비싼 조경수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오후 3시경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연과 그 친정어머니 정명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말자가 한 달 생활비로 쓸만한 금액의 물건들이었죠. 엄마, 오늘 쇼핑 정말 잘했네. 이 가방 진짜 예쁘다.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명숙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지연아, 이제 진짜 내 집이니까 마음껏 꾸며봐. 그 늙은이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말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고급 요리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말자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저들은 비싼 음식을 해먹고 있었던 거죠. 말자는 침을 삼켰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그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어요. 오늘 친구들 초대한다며? 정명숙이 물었습니다. 네, 새집 자랑 좀 해야죠.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말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저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말로 지연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와, 지연아, 집 정말 넓다. 부럽다. 인테리어도 완전 럭셔리하네. 친구들의 감탄사가 집 밖까지 들렸습니다. 말자는 벤치에 앉은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집에서 남들이 즐겁게 떠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연이 우리 집에서 파티하니까 기분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 계셔?
지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따로 나가서 사세요. 저희끼리 살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 나가시더라고요. 말자는 지연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많이 달라졌나 봐. 예전 같으면 절대 안 나갔을 텐데.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정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워낙 착해서 시어머니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젊은 부부 방해하기 싫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집안의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말자는 추위에 떨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저렇게 변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친구들이 집에서 나왔어요. 지연아, 정말 좋은 집이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우리한테 연락해. 떠들썩하게 인사를 나누며 흩어졌습니다. 말자는 그제서야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말자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의 친구들과 마주쳤어요. 친구들은 말자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 봐. 요즘 이 동네에 저런 노숙자가 생겼대. 한 친구가 수군거렸어요.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말로는 시어머니가 그랬대. 아직도 이 동네를 떠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말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그럼 저 할머니가 지연이 시어머니야? 맞나 봐. 지연이가 말하길 원래 좀 이상한 분이었다고 하더라고. 집착이 심하고 고집이 세서 말이 안 통했다고 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말자는 비를 맞으며 공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월의 찬비는 뼈를 시리게 했어요. 온몸이 젖어 들어갔지만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던 차에 비까지 맞자 몸살이 났어요. 말자는 그만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서 말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있으신가요?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아들에게 다시 연락할 수는 없었거든요. 응급처치만 받고 말자는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입원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비를 맞은 채로 병원 문 밖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며 말자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평생 착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자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말자는 그날 밤도 거리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말자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었기에 공터에서 버텨야 했어요. 다른 노숙자들이 할머니,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말자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몸이 조금 나아진 말자는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면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68세의 노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어디서나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말자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가 뒤쪽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버린 김치와 빵집에서 나온 못 팔린 빵 조각들을 주워 먹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분 혹시... 돌아보니 지연의 친구들이 서 있었어요. 말자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맞다, 지연이 시어머니야. 한 친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저렇게 사는구나. 지연이가 말한 게 맞네. 다른 친구가 수군거렸습니다. 원래 좀 이상한 분이라고 했잖아. 집에 집착이 심해서 나가기 싫어했다고. 말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연이 자신에 대해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친구 중 한 명이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이한테 연락드릴까요?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죠.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지연이 공터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짜증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네요. 지연은 말자의 안부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 정말 힘들어. 말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좋은 곳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말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고집이라니요. 내가 언제 고집을 부렸니? 너희가 날 쫓아낸 거잖아. 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봐요. 자신의 어려움보다 남의 시선을 더 걱정하는 며느리를 보며 말자는 절망했어요. 지연아, 제발 집에 들어가게 해줘. 나 정말 아파. 말자가 애원했습니다.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동수도 싫어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요. 결국 지연은 몇만 원을 던져주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말자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자신이 정말로 버려진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다음 날 말자는 동수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공중전화에서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수야, 엄마야. 말자가 말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말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동수야, 엄마 좀 도와줘. 동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정말 싫어해요.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말자가 울먹였어요. 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 알아볼게요. 거기서 지내시면 편하실 거예요. 말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이니? 왜 요양원에 가야 해? 결국 통화는 서로 화를 내며 끊어졌어요. 말자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말자는 다시 공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어요. 말자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감기는 폐렴으로 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말자에게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입원하셔야 해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간호사가 사회복지사를 불러왔어요.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류 준비에는 시간이 걸렸고 당장 입원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말자는 또다시 병원 문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그날 밤 말자는 차가운 병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눈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밤이었어요. 말자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전 집의 관리인 박 씨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가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말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음날 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능성인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말자는 떨리는 다리로 예전 집 근처로 향했어요. 관리인 박 씨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씨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여러 집들을 관리해온 사람이었어요. 말자네 집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도움을 받았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박 씨의 행방을 물어보니 요즘은 동네 끝쪽 연립주택에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말자는 힘겨운 걸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문에는 박동진 관리사무소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박 씨, 저예요. 김말자예요. 문이 열리고 박 씨가 나타났어요. 말자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자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 씨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말자는 그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명예 이전부터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박 씨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며느리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박 씨도 지연을 알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착해 보였거든요. 박 씨, 혹시 우리 집 관리하면서 뭔가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보신 적 없나요? 말자가 간절히 물었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말자 씨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게 있었는데. 말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사무실 구석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남편분이 혹시 모르니까 박 씨가 보관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두면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시면서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누런 봉투 하나였어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말자에게 마이너스 중요한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공증사무소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었어요. 본인 박철수는 본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신이 온전한 상태임을 밝히며 말자는 남편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점점 중요해질수록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본인 사망 시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단독주택은 배우자 김말자에게 귀속되며 더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었어요. 상기 주택의 매각, 양도, 명예 이전 시에는 반드시 배우자 김말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모든 거래는 무효로 한다. 말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지연이 한 명의 이전이 불법이었던 거예요. 박 씨, 이게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말자가 물었어요. 박 씨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도장도 찍혀 있고 증인 서명도 있네요.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문서예요. 말자는 마침내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봉투 안에는 유언장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집을 살 때의 매매계약서, 말자가 낸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통장 사본들, 그리고 남편이 직접 쓴 편지까지. 말자야, 이 집은 우리 둘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마라. 말자는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했는지, 얼마나 미래를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주셨네요.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가 말했어요. 말자 씨, 이걸 가지고 법무사한테 가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영과 동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박 씨, 혹시 이 서류들 복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말자가 부탁했어요. 박 씨는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원본은 말자가 보관하고 복사본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 씨가 말자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말자 씨,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셨죠? 일단 몸부터 추스리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말자는 감격했어요.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관심이었거든요. 박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서류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말자가 고마워했어요. 박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말자 씨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오후에 말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말자의 몰골을 보고 의아해하던 법무사도 서류를 보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이네요. 공증도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럼 며느리가 한 명의 이전이 잘못된 거예요? 말자가 물었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자의 의사에 따르면 배우자 동의 없이는 명예 이전이 불가능해요. 이미 이전된 것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다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숨겼다면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 다툴 경우 할머니가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말자는 드디어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나요? 말자가 급하게 물었어요.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명예 이전 무효와 집 반환을 요구해야겠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고발도 가능하고요. 그날 저녁 말자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여전히 공터에서 자야 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자신을 구해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싸워볼게요. 우리 집을 되찾을 거예요. 말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봉투 속 서류들이 자신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이제 지영과 동수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며칠 뒤 법무사가 준비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말자는 이제 직접 대면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박 씨가 말자 씨 몸단장부터 하고 가세요라며 옷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말자는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토요일 저녁 말자는 자신의 집 앞에 섰습니다.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이 또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과 정명숙,
그리고 지연의 친구들까지 모두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꼴이에요, 어머니? 지연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어요. 정명숙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자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유언장과 공증 서류들이 펼쳐지자 지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지. 말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생전에 공증해둔 유언장이야. 이 집은 내 동의 없이는 절대 명예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적이 흘렸습니다. 친구들도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잖아.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명숙도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말을 하다가 말자를 보고 멈췄어요. 어머니? 동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동수야, 너도 와서 이거 봐. 말자가 아들을 불렀어요. 동수가 다가와서 서류를 보자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내 동의 없이 집 명의를 바꾼 건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 지연이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라고 해도 이미 명예 이전은 끝났어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법무사한테 다 물어봤어. 이런 경우에는 명예 이전 자체가 무효래. 그 순간 변호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말자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자 씨의 법적 대리인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집은 불법적으로 명예 이전된 상태입니다. 유언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배우자 동의 없이는 양도가 불가능한 재산이었거든요. 즉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정명숙이 버럭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합법적으로 이전된 건데.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숨기고 진행한 명예 이전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지연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우리 먼저 갈게. 오늘은 이만. 순식간에 거실이 비워졌습니다. 지연은 당황해하며 친구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지연이가 괜찮다고 해서. 말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수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니? 동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김말자 씨는 이미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72시간 이내에 응답이 없으면 법원에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지연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말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거리에서 굶고 있을 때
파티를 하고 있었잖아.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야. 정명숙이 지연을 끌어당기며 속삭였어요. 지연아, 일단 합의하자. 법정 가면 더 복잡해져. 하지만 지연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셨잖아요. 말자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 나가겠다고 했니? 너희가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믿고 찍어준 것뿐이야. 지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72시간 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자 말자도 일어섰어요. 나도 이만 가볼게. 답 정해지면 연락해. 대문을 나서며 말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지연과 정명숙의 다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내가 뭘 알았겠니? 그 늙은이가 이런 걸 숨겨뒀을 줄이야.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여전히 공터에서 자야 했지만 이제 끝이 보였거든요.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자신 편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에요. 72시간이 지났지만 지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말자는 박 씨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어요. 말자 씨, 법원에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상대편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요. 하지만 그날 오후 동수가 박 씨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말자는 아들을 맞이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니? 동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이가 자꾸 어머니 흉을 보고 따로 사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언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연이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줄도 몰랐고요. 말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수야, 내가 정말 몰랐다고 해도 나는 내 엄마야. 나를 길거리에 내쫓고 어떻게 마음 편히 잘 수 있었니? 동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지연이는 뭐라고 하니? 말자가 물었어요. 동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머니한테 사과하기 싫다고 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변호사를 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말자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어요. 며칠 뒤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단정한 옷을 입고 법원에 나갔어요. 지연과 정명숙도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자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서류를 검토한 뒤 명확하게 판단했어요. 피고 측이 제출한 명의 이전 서류는 유언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원고 김말자 씨가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합니다. 말자는 드디어 승리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한 가지 더 주문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를 권고합니다. 지연과 정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법원을 나오며 지연이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됐잖아요. 집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길거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날 오후 말자는 드디어 자신의 집 열쇠를 받았어요.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명의가 다시 말자로 변경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집안은 말자가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비싼 가구들과 화려한 인테리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말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며칠 뒤 지연과 정명숙에게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졌어요. 재산 갈취 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연은 패닉 상태였어요. 동수야, 어떡하지? 나 감옥 가는 거야? 하지만 동수는 더 이상 지연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빼앗으려다가 들통났다더라. 법정까지 가서 졌다면서? 지연과 정명숙이 동네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한 주 뒤 동수가 혼자 말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지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말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동수야, 그래도 한번 결혼한 사이인데. 어머니, 지연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사과도 안 하고 지금도 억울하다고만 하고 있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지연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집도 잃고 남편도 잃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정명숙도 딸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처음으로 하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거야. 지연이 떠난 뒤 말자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를 걷어내고 자신이 좋아하는 소박한 가구들로 바꿨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화분들을 놓고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 아래에 벤치를 놓았어요. 동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서 해드릴게요. 동수야, 괜찮다. 내가 자주 오기만 해도 충분해. 모자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어요. 동수도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말자도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몇 달 뒤 말자는 마당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어요. 김말자의 집이라고 새겨진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말자 씨,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저녁 무렵 말자는 마당 벤치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도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우리 집을 지켜냈어요.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개월간의 시련이 끝나고 진짜 집주인이 돌아온 거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감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그 집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자였습니다.